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강원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야산과 들녘에는 실록이 짙어지고 있지만 산불 피해 지역은 여전히 처참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고사한 나무들이 그대로 방치되면서 장마철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됩니다. 노지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고성군 토성면의 한 야산입니다. 푸르름이 가득해야 할 5월이지만 시커멓게 그을린 나무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이곳은 지난달 산불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이렇게 불에 그을려서 고사한 나무들로 가득한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 뿌리가 흙을 탄탄하게 잡아주지 못하면서 비가 많이 내릴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파른 경사면 인근에는 민가도 위치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피해 주민들은 산불에 이어 곧 다가올 장마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병원 공사도 다 했는데 이게 이제 불에 타면서 이제 폭우가 내리면 상당히 그 산사태도 날 우려도 있고. 죽은 나무는 뿌리의 힘이 약해 토양 응집력이 떨어지고 집중호우가 내리면 흙더미가 한꺼번에 무너지는 산사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토양 피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땅속 유기물층까지 다 타버렸기 때문에 그 강우가 발생했을 때 그 방송에서 강우가 쉽게 침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피로 흘러나오게 되고, 특히 이번 불로 울창한 산림이 사라지면서 비가 지표면에 직접 떨어질 수 있어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고성군은 우선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긴급 복구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인목벌 피해를 먼저 선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단부에는 이제 옹벽이라든지 구조물 설치를 해가지고 토사 유출을 예방을 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오는 10월까지 산사태 비상상황실을 운영하며 기상정보와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비상시 재해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산사태 유관기관과 협력해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강원 산불이 발생한 지 벌써 40여일이 지났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서는 시설 철거와 함께 복구 작업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농민들은 영농을 통해 재기 의지를 다지며 산불 피해의 아픔을 덜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신강현 기자입니다. 강릉시 옥계면의 산불 피해 지역. 산불로 폐허가 됐지만 농촌 들녘에선 고구마 모종을 심기 위해 밭고랑 만들기가 한창입니다. 집과 농기계를 잃었지만 농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농초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먹고 사는 주업이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일을 해야지만 자꾸만 또 불난 생각을 좀 조금이나마 덜고 잊어먹을 수 있고 이러니까 나와 사는 거예요. 이달부터 시작되는 모내기 준비는 농협의 지원을 받아 피해 농가의 벼 육묘가 무상으로 지원됐습니다. 농협에서 옥계면에 지원한 육묘만 4천여 상자, 고성과 속초 등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에 모두 4만 8천 상자를 지원했습니다. 고구마 모종과 고추 모종 등 농작물의 종자가 마을에 속속 전달돼 시리에 빠진 이재민들에게 영농의 기운을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강원도 또한 농산물 원종장에서 육묘한 육묘 300상자를 산불 피해 농가에 전달하는 등 그동안 8천 상자를 지원했습니다. 특히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파종과 농자재 공급 등에 700여 명을 지원했습니다. 동해시 망상동의 한 양봉 농가입니다. 120통 정도의 양봉을 했던 이 농가는 산불로 생활터전을 모두 잃었습니다. 인근 밤나무와 아카시아 나무들이 무성했던 산들이 시커멓게 숫덩이로 변해버렸습니다.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또 뭐 정부에서 뭐 어떻게 해라 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바쁘니까 시골 사람들은요 때가 있고. 쓰레기 더미가 된 양봉장을 청소하고 꿀을 채집하는 채밀통도 새로 장만해 재기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산불로 전 재산을 잃었지만 산불 피해 이재민들은 폐허 속에서도 영농을 통해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강현입니다. 정부의 종합복구 계획이 발표되고 이재민들에게 지원될 지원금 등도 속속 확정되고 있습니다. 이재민들은 이 지원금 액수로는 집을 새로 짓기도 다시 장사를 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지원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산불 피해 주택 복구 지원금은 가구당 최고 6,300만 원입니다. 이 지원금으로는 3.3제곱미터당 주택 건축 비용을 최소 500만 원으로만 잡아도 41제곱미터, 흔히 말하는 원룸 수준밖에 지을 수 없습니다. 5월 1일 날 범대위 1,853억 3,264억 발표하면서 강원도지사부터 해가지고 TV에 활짝 웃고 그 장면이 지금 저희가 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정말 그 빈껍데기인 걸 알면서도 보낸다는 그 자체가 정말 한심스럽기 좀 그지없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강원도가 주택 복급이 154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불에 탄 49.5제곱미터, 약 15평 주택을 복구할 경우 3.3제곱미터당 건축비 500만 원을 기준으로 모두 7,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금을 뺀 1,200만 원을 강원도가 지원해 주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살던 수준의 주택을 지을 경우 자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더 심한 상황. 소상공인 피해 복구 지원금은 국민성금 2천만 원에 지원금 5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대출을 안 내줍니다. 뭐 부동산업은 안 되고, 뭐 신용불량자는 안 되고, 그다음에 가압류돼 있으면 안 되고, 더 어려운 사람한테 더 해줘야 되는데 더 어려운 사람은 아예 안 되고, 실제로 대출이 되는 사람은 50%에 불과합니다. 이번 산불로 중소상공인들의 피해액은 1,376억 원, 그중 17%인 240억 원 정도만 지원됐습니다. 그나마 지원된 것도 이자 인하 조건의 융자금입니다. 이재민들은 1년 같은 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에 강원 산불 피해 복구 비용으로 반영한 약 2천억 원 중 산림을 비롯한 공공시설 복구가 대부분이고, 이재민 관련 복구 예산은 12%에 불과합니다. 산불 재추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재민들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책, 보상과 관련된 예산은 한 푼도 들어있지 않은 그 산불재해 보상 추경이라기보다는 향후 일어날 산불에 대한 대비 추경 정도라고. 주택 복구비 지원율을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 피해 복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강원 산불 피해 구제 특별법 역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남아있어 통과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현실성 없는 지원금에 이재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영농철을 맞은 농촌 지역은 요즘 한 해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하지만 농촌 마을마다 일할 사람이 없어 아우성입니다. 고질적인 농촌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투입하고 농업인 월급제까지 도입됐지만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인력난 실태와 대안은 없는지 성기석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농촌 들녘이 연녹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밭 일항마다 어린 작물들이 고개를 내밀었고 이를 돌보는 농부들의 손길도 바빠졌습니다. 저는 지금 봄감자 농사로 유명한 춘천시 서면 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제 주변에 있는 모든 밭들에 푸른 감자싹이 보기 좋게 올라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농민들의 마음이 마냥 편치만은 않다고 합니다. 요즘 한 해 농사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농민들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걱정은 일손 문제. 할 일은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게 농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여기 여기야 우리 동네 인구가 한 70명 되지만 한가만 넘은 사람은 5명도 안 돼요. 학생은 없고 다 65세 70세 넘고 그래서 자기 농사 내일 겨우겨우 하고 그런 형편이 힘들죠. 인구 급감에다 고령화 문제가 더해지면서 농촌 일손 부족 문제는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강원도 내 전체 농촌 인구는 17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이후 그 수는 점점 줄어 지난해에는 15만 4천여 명으로 5년 만에 11%가 줄었습니다. 반면 같은 시기 65세 이상 농민 비중은 4% 높아졌습니다.
전체 농민 숫자는 줄었는데 고령 농민들의 수는 처음과 비슷해 비율은 오히려 높아진 겁니다. 도내 전체 농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농번기 농촌마을에서는 일꾼 구하기 경쟁이 벌어집니다. 일당 7, 8만 원씩에 일할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용역업체는 이미 농촌에선 자연스러운 풍경이 됐고 외국인들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몇 해 전 춘천의 한 마을에서는 업체를 통해 일하러 온 외국인들이 불법 체류 문제로 한밤중 모두 자취를 감춰 한바탕 소동이 일었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20명, 30명 필요할 때는 전화를 하면은 뭐 버스 한 대고 두 대고 오고요. 그다음에 한두 명 필요할 때는 전화하면은 여러 명이 와가지고 한 명, 두 명씩 떨겨주고 가고. 인력 달리는 거야 표현을 못하죠. 사람은 높고 인력 사무소 아니면 요새 손 못 댑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 문제를 아예 합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게 바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입니다. 도내 시군이 자매 결연을 맺고 있는 다른 나라 지자체에서 근로자를 데려오는 제도입니다. 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정착한 외국인들의 본국 가족을 단기간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손 해결에 큰 도움이 됐다는 입소문이 퍼지며 농가들의 이용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다 보니까 도저히 이러한 무더위 속에서는 일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노동자 없이는 이제 농사 짓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군에서 마침 계절 고용 허가제를 도입을 해서 우리 농촌에 아주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도가 처음 시행됐던 지난 2016년 도내에서 일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57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해에는 장점이 입소문을 타면서 400여 명으로 늘었고요. 2018년에는 첫 해와 비교해 24배나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총 1,500여 명으로 역대 최대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는 근본 대책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입국에만 많은 비용이 드는데 3개월 일에서는 기대했던 수입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영월과 인제군은 이 같은 문제로 페널티까지 받았지만 같은 상황은 언제든 반복될 수 있습니다. 다 그냥 3개월 비자로 들어왔다가 3개월 끝나면 그냥 딴 데로 도망가는 거지. 아니면 아예 그 브로커가 그걸로 데리고 와, 관광비자로 데리고 와서 브로커가 뿌려. 외국인 근로자들의 체류 기간이 짧은 것도 문제입니다. 1년 농사가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7, 8개월 동안 이어지는데 외국인 근로자의 최대 고용 횟수는 9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언제쯤 처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때문에 도내 농업을 보는 시각과 처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조언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농민 수가 줄고 고령화되는 현실을 받아들이되 그 빈 곳을 어떻게 채울지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귀농귀촌은 들어오겠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들어오시면 사실 60 넘으신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건 좀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 대학을 졸업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사실 이 농업에 대한 또 마인드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농산업에 대한 마인드도.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춘천의 한 농촌 마을에서는 올해부터 농약 살포에 무인 드론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파종과 수확 시기에는 그나마 외지 인력을 동원하지만 작물이 자라나는 시기 부족한 일손을 해결하기 위해 찾은 방안입니다. 올해 드론으로 농약 살포를 함으로써 1년에 보통 한 작물을 재배하는 데 있어서 4-5번 농약을 치는데 그걸 드론으로 함으로써 일시에 병이 왔을 때 일시에 거의 다 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령 농민들에게는 유통과 판매도 큰 고민거리입니다. 강원도 의회는 조례를 통해 도내 농가들의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돕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농가들이 택배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비용 일부를 강원도가 지원하는 겁니다. 농민들은 질 좋은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제값에 팔고 배달하는 것은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자는 생각인데 농촌 인력난을 더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우리 농촌은 우리 젊은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고 정말 7, 80대인 노인네만 농사를 지시면서 택배 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
제일 먼저 농산물 택배비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택배비 건당 2,000원씩 지원을 해서 총 70만 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촌 고령화 일손 부족 문제는 비단 강원도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렇다 할 대책을 찾은 지자체도 아직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해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시기에도 우리의 농촌은 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급하고 빠르게 도입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원주 지역 아파트 시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3월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1,100여 세대에서 한 달 만에 2,000세대 이상 급증한 건데요. 부동산 업계에서는 인구 증가가 정체된 데다 외부 투기 자본이 빠지면서 당분간 아파트 분양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분양에 들어간 원주시 무실동 중앙공원 1구역의 한 신규 아파트. 한 달이 지났지만 전체 2,600여 세대 중 분양된 건 약 500여 세대에 불과합니다. 신규 브랜드 아파트의 분양률이 20%에도 못 미친 겁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3.3제곱미터당 1,000만 원에 달하는 높은 분양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우선 첫째 원인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주민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원주 시민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분양자에게 분양가를 좀 높여서 받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로 인해 지난 3월 1,100여 세대였던 원주 지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한 달 새 3,300여 세대로 급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개발 사업이 발표되면서 상대적으로 먼 원주까지는 그 투자 여력이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원주시가 추진한 무실지구 중앙공원 2구역과 단구, 단계공원, 민간공원 내 신규 아파트 분양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원주 도심 내 택지 개발이 잇따른 데다 혁신도시, 기업도시까지 조성되면서 아파트 신규 물량은 지속적으로 공급됐습니다. 하지만 외부 인구 유입 등 인구 증가가 정체 상태에 빠졌고 그나마 부동산 시장을 지탱하던 수도권 투기 자본이 급속히 빠져나가면서 분양 시장이 얼어붙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에서도 원래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개발할 때 외부 유입률을 60%다 70%다 이렇게 이제 잡아놓지 않습니까? 기업 유치가 상대적으로 좀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게 예상보다는 좀 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요. 주택 수요 측면에서는 좀 부족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현재 원주시에 아파트 신축 허가를 받았거나 기다리는 업체는 2개로 1,300여 세대에 달해 미분양 물량이 쉽게 해소되기 어렵다는 게 지역 업계의 시각입니다. 다만 남원주 역세권 개발과 원도심권 도시재생 사업, 노후 아파트 재건축 등이 어떤 호재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지난해부터 양구 지역에 헬기 부대 창설이 추진되면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등 반발해 왔었는데요.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헬기 소음 측정이 이번 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측정 방식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군과 주민들의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한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커다란 굉음과 바람을 일으키며 헬기가 비행을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주고받던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소음 측정기는 80데시벨을 훌쩍 넘어섭니다. 항공기가 이착륙할 때는 90대까지도 나오고 80대 후반대가 주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아마도 매일 운항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러한 소음 노출 주민들이 노출을 받을 경우에는 건강상에 좀 피해가 좀 있지 않겠나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양구 헬기 부대 창설에 따른 주민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는 헬기 소음 측정입니다. 오는 17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되는 측정은 중형급인 수리온 헬기 등 군헬기 6대가 오전과 오후, 야간에 걸쳐 비행하고 인근 26개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법적 소음 기준은 65데시벨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곳 양구읍에서는 군 헬기가 뜨고 내릴 때 80데시벨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생활환경 기준을 훌쩍 넘는 측정치지만 이마저도 주민들은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존보다 더 높은 고도로 비행하고 군이 유리한 쪽으로 노선 등을 변경해 주민 피해 정도가 축소된다는 이유입니다. 높이에서 떠서 돌아다니고 뭐 병력 몇 나와요? 80데시벨? 더 높이 떠서 이 정도만 나오게.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믿음이 하나도 안 가요. 이런 거 우리 주민들은 더 성질만 나. 군은 헬기부대 운행 예정에 맞춰 측정하고 있고 이후에도 이 노선과 높이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민들의 불신 해소를 위해 헬기 운영에 관한 협약 체결 등도 약속했습니다. 옛날에 이제 우리 부대가 오기 전에 항공을 했을 때는 500m로 돌았습니다. 500m. 근데 저희는 돌 때 800m로 돌고 비행장을 지날 때 착륙을 제외한 비행장 훈련상 비행장을 지날 때는 400m로 돌아요. 하지만 지난 1958년 군 임시비행장이 들어선 후 수십 년이 넘도록 소음과 진동 등 군 헬기로 인한 불안과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은 중형 헬기 18대를 갖춘 헬기대대 창설에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50년 넘게 60년 동안 이런 피해를 본다는 것은 조금 국방부나 정부의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소리 측정, 그다음에 주변 환경 개선 여러 가지가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군과 주민들은 방음벽이 설치되는 오는 7월 2차 소음 측정을 한 후 피해 정도 등을 파악해 추계적인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강원도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던 춘천 세계 불꽃대회 추진을 철회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13일 최문순 도지사와 한금석 도의장은 면담을 통해 도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춘천 세계 불꽃대회를 추진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에 사업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가 사업 추진을 철회하면서 강한 반대 여론 속에 사업 예산을 통과시켰던 춘천시 의회만 난처한 입장에 놓였습니다. 찬반 논란이 팽팽하던 홍천군 풍천리 양수발전소 유치가 군의회 동의를 얻으면서 찬반 논란이 종지부를 찍을 전망입니다. 홍천군은 16일 열린 홍천군의회 제296회 임시회에서 군이 제출한 홍천신규 양수발전소 유치 신청 동의안이 의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홍천군은 17일 한국수력원자력의 유치 의향서를 접수하고 관련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해당 지역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키고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홍천 풍천리 양수발전소 유치를 놓고 홍천군은 지역 발전을 위한 신규 성장 동력의 이유로 유치를 추진해왔지만 마을 수몰과 환경 파괴를 주장하던 해당 지역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찬반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 올 초 화재 피해를 입은 원주 중앙시장 나동을 화재 전 상태로 돌려놓는 재축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중앙시장 상임번영회는 건물주 84명은 공기 등 현실적 부분을 감안해 재축을 결정했지만 건축법과 주차장법 등에 따라 마련해야 하는 29대 주차 공간 확보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열린 총회에서 일부 건물주는 재축 비용만 해도 상당한 부담인데 거기에 인근에 별도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거나 건축 내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점포주들 간 재축과 보수 보강으로 의견이 엇갈리면서 상인 번영회는 건물주 등을 대상으로 다시 설문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선거제 개정과 선거법 위반 등으로 도 정치권 역시 술렁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 도내 정치 전문가와 함께 최근 강원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논란과 논쟁의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나철성 강원평화경제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금 도내 8명의 시장 군수가 재판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좀 높은 형량들이 선고돼서 지역사회도 술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좀 현재까지 나온 결과들 정리 좀 해주신다면요. 예, 먼저 그 선고가 내려진 것도 있고요. 네. 또 구형이 내려진 것도 있는데요. 아마 이번 달 말이면 전체적인 윤곽이 좀 드러날까 싶은데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체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돼서는 8명의 단체장이 현재 수사나 구형을 선고받았고, 그다음에 삼척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하고는 관계없지만 업무방해 혐의로 해가지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이거든요. 그렇게 전체적으로 보자면 9명의 단체장이 무려 이 선상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재수 춘천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허위사실 유포를 해가지고 지난 달에 그 500만 원 선고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한규호 행성군수 같은 경우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검찰 구형을 살펴보자고 한다면 이경일 고성군수가 얼마 전에 바로 선고가 내려졌는데요. 징역 2년에 선고가 내려졌고요. 김진아 양양군수가 징역 1년 6월, 속초 김철수 시장이 방송에서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해가지고 벌금 700만 원, 그다음에 최문순 화천 군수가 기부행위 금지로 해가지고 1년 6월에 형을 좀 구형을 받았고요. 심규현 동해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SNS에 선거 기간 동안 홍보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400만 원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보자고 한다면 강원 남부, 영월, 평창, 정선, 태백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의 전 지역의 단체장들이 현재 선거법과 관련된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뭐 대다수의 시장 군수가 좀 당선 무효형을 피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렇게 되면 또 내년 총선에서 재선거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도내 정치권은 물론이고 지역사회도 좀 이 공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같은 경우는 술렁일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고 한다면은 현재 그 선거가 진행된 지 1년이 채 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초유의 결과를 냈지 않았습니까? 종전에 야당이었던, 현재는 여당이지만은 이 그 대규모 단체장들이 10곳에서 단승이 됐었고, 도의회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가 물갈이가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도민들도 변화의 열망들이 되게 높았었는데, 다수의 단체장들이 선거법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 낙마를 하게 되는 상황들이 닥치게 되면서 매우 실망감이 좀 높아지는 이러한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커다란 문제죠. 왜냐고 한다면 4년의 행정 중에서 1년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얼개를 계획을 하고 이와 관련된 핵심 사업들을 추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좌초되고 이런 사업들이 진행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지자체 차원이나 국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업의 연속성이 이 좌초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 있어서의 공백뿐만 아니라 정말로 도민들과 시민들이 요구했던 공약이나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봤을 때 정말로 실망감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있을 내년 총선이랄지 아니면은 이 지방 보궐선거에서도 직접적으로 표심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측정을 좀 해봅니다. 네, 지금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잖아요. 이 뭐 네. 도내 절반에 가까운 지금 자치단체장들이 좀 위기를 겪고 있는데, 지금 도내 정치권에서도 총선과 더불어서 좀 보선을 준비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들이 현재 그 지방 보궐선거가 지금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완전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9개 단체장이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현재 재판 중인 곳이 지금 4곳이나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채용 비리 관련돼서 어저께 그 검찰 구형이 나왔죠. 권선동 강릉시 국회의원이 구형을 3년이나 맞았는데요. 그리고 또 염동열 국회의원도 강원랜드 채용 비리건을 해가지고 현재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태에 있는 거고, 또 황양철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재심이 끝난 상황들이고, 여기에 원주 비례이긴 하지만 국회의원으로 있는 신기진 의원 같은 경우도 현재 검찰에서 조사 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4명의 국회의원들이 현재 재판의 선상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이제 재판 결과를 봐야 되긴 했지만, 내년에 이 4명의 지역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선거구에서 새로운 변화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장 9곳과 국회의원 4곳에 있어서의 전체적인 커다란 변화가 이제 수반되는 이러한 게 좀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원도 선거는 초미니 선거이긴 하지만 아주 단체장과 이 국회의원 선거에 같은 동시에 대한 심판과 평가를 기반하고 있는 선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싶은데요. 아무튼 강원 남부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이 이 국회의원 그 선거구 이번에 법정 연루된 선거구하고 지방 단체장 선거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표심이 지난 6월 선거하고는 좀 다르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주목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지금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좀 뒤숭숭한 이 도 정치권의 후폭풍이 기초의원까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춘천시의회 한 의원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서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춘천시 의원인데요. 2016년과 2017년도에 경로당에서 빵을 돌렸다라고 하는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행위 금지와 관련돼서 현 재판 중이었었고 그게 대법원에서 지난 12일 날 기각결정이 내려지게 되면서 각하결정이 내려지게 되면서 형이 확정돼서 직을 상실하게 됐었는데요. 기부행위 관련돼서는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한다면 이 기부행위라고 하는 것들은 실제 금품이나 음식물이 오가는 것들이고 이와 관련돼서는 매우 엄중하게 지금 취하고 있는데요. 해당 의원들이나 지자체에서는 좀 빵 몇 개 조각가지고 준 건데 너무 과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평가가 나왔지만 실제 최근에 선거법 사례를 본다고 한다면 기부행위 같은 경우에는 빵 한 조각도 밥 한 끼로 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엄격하게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좀 놓쳤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당사자나 또 지역사회에서도 이번은 좀 과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이거 잘 봐야 되는데 아무튼 그 선거법상 공직선거법상 가장 그 강력한 조항이 기부행위 금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것들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금품과 이 음식이 오가고 하는 부분들은 이건 구시대적인 그러한 그 선거의 양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강원도 현재 8명의 단체장 같은 경우에 이 기부행위 금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위반한 혐의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정치 지망생이랄지 아무튼 단체장 현직에 있는 분들도 반드시 금품과 이 음식물을 제공한 일체 행위에 관련돼서는 좀 더 경각이 이번에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부분들이고 아무튼 이번 춘천시 의원에 대한 직상실은 7기 민선 들어와서 강원도 내에 처음 초유에 있는 부분들이라서 매우 귀추가 좀 주목됐던 부분들입니다. 네, 일단은 뭐 이런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이 재판부의 판결 결과가 뭐 다양한 해석과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이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뭐 이런 분위기와 결과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매우 여파가 크죠. 지금 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그런 변화의 열망들에 대해서 새로운 그 대표자들과 단체장을 뽑았는데 또 시의원들 뽑고요.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을 실현하기도 전에 낙마를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반가운 소식이 결코 아닐 뿐만 아니라 현재 또 지금 정가가 매우 드승승하지 않습니까? 지난해 6월하고는 전혀 다른 분위기죠. 남북 관계도 그렇고 정치 문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도 매우 매우 안 좋은 상황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에서도 그런 불성스러운 이런 소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내년 선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 선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양태와 양상으로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예측들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이런 시기에 또 양양군 의회 의원은 음주운전 뺑소니로 논란의 대상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 여당 민주당이 좀 반성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9일이죠. 이 양양 또 7호선 부근 한 4시 40분 오후경이라고 하는데요. 음주를 해가지고 화물차를 치고 뺑소니하는 부분들이 사건이 발생돼가지고 현재 입건 수사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인 같은 경우에 이제 뺑소니는 아니고 치이고 난 다음에 차를 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비켜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에 목격을 했던 당사자들이나 경찰에 조언을 한다면 과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확인되는 부분들이고 특히 음주 혐의는 뭐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윤창호법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엄격하게 음주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 해당 시의원이 측정 결과
0.17 그러니까 0.1이 넘으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면허 취소 사유를 넘는 이런 측정량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할 여지는 좀 없지 않은가라고 하고 보는데요. 아무튼 좀 정부 여당에서도 기강 회의가 상당한 부분들이 좀 진행되고 있어서 좀 다잡아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네, 지금 뭐 선거법 위반 등으로 현직 지자체장 등의 뭐 직위도 위험한 가운데 이런 이까지 있으니까 지역민들이 더욱더 실망하고 좀 예민하게 받아들일 것 같은데요. 좀 벌써 뭐 사퇴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 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뭐 사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2017년이죠. 춘천시에서 당시에도 이제 민주당 의원, 춘천시 의원이었었는데요. 의원이 아무튼 음주를 하고 난 이후에 폭행을 하는 사건들이 좀 벌어졌습니다. 그러자마자 당에서는 매우 이와 관련돼서 엄벌백계를 했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지 5일 만에 윤리심판위원회를 꾸렸고 거기서 제명 처분하고 당적을 박탈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 기강을 다시 잡으면서 새로운 모습을 일신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네. 어저께 보였던 모습들은 약간 좀 실망스러운 모습도 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도당에서 성명이 나왔었는데요. 성명을 살펴보면 본인이 즉각 사퇴해야 된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거는 본인이 당연히 사퇴를 해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당에서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명확하게 좀 조치를 하는 것들이 우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 이 도내 가장 큰 논란과 논쟁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산불입니다. 이처럼 좀 정치권이 혼란한 가운데 좀 정작 시급히 처리를 해야 할 이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그리고 또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 때문에 이거는 지금 뒷전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그도 그럴 게 선거구 개편 등 이런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이어가는 동안 이 동해안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또 여전히 고통 속에서 조속한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좀 그동안 이렇다 할 성과가 있었는지 또 이 문제 뭐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가요?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지난 며칠 전에도 한전 앞에서 대책위에서 집회를 열긴 했었지만은 산불이 일고 난 다음에 우리 방송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와 관련된 것들을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대통령이 내려왔었고 국무총리가 내려왔었고 해당 장관이 내려왔었고 도지사는 거의 상주하다시피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우리 이재민들에게 약속했던 부분들이 이전하고 다른 파격적인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아픔과 고통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과 확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한전 사장도 마찬가지였던 것들이었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제 시간이 일정 정도 지나고 난 이후에 보이는 모습들은 매우 실망스러웠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5월 1일 날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했던 거 본다고 한다면 전체 피해 지원액 중에서 80%가 공공시설과 그다음에 살림을 복구하는 데 쓰였던 것들이고 네. 우리 도민들, 우리 이재민들이 가장 요구했던 것들은 1토와 3토를 잃어버렸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주택 파손과 관련돼서는 재산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적어도 70% 정도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요구를 했었고 또 지자체와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돼서 긍정적인 신호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몇 차례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기대도 컸었는데요. 지난 5월 1일 날 발표한 거 본다고 한다면 단 한 줄도 변하는 게 없는, 그러니까 현재 뭐냐면 완파됐을 경우에 1,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네. 이번에 뭐냐 한다면 1,300만 원에 그쳐버렸지 않았습니까? 나머지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 국민 성금이랄지 민간에서 지원한 부분들이 더 많은 반절 이상을 차지하는 이러한 부분들이고 또 이후에 있어서도 현재 뭐냐면 계획을 제출해 놓고 있지 않는 것들이죠. 더욱 우려되는 것들은 지금 이제 농번기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완파됐던 농번기에 관련된 농기구랄지 비닐하우스였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보상에서 제외됐던 부분들이고 네. 특히 농민뿐만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펜션도 많이 지었고 또 상공인들이랄지 자영업자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거의 목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정말로 홀라당타다고 말씀드릴 정도로 완파가 됐던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보상이랄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한다면 정말로 화마로 있어서 씨름했던 그런 이재민들에게 두 번의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정말로 정치권이 말만 하지 말고 그들의 아픔들을 정말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좀 더 써야 되는 것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얘기들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도내 정치권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추가로 좀 최근 시끄러운 춘천 세계 불꽃 축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뭐 축제 예산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요. 결국 뭐 축제 폐지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예, 아무튼 세계 불꽃 대회 정가의 가장 최근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가 춘천시에서 실시하기로 한 대회였었는데요. 18억 예산을 들여서 20만 명의 경제 효과를 내면서 1박 2일 동안 10월 달에 대회를 치르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주민들과 시민사회에서는 많은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현재 온 나라가 미세먼지 때문에 되게 지금 시끄러운 상황들 아닙니까? 네. 그리고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분지 지역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더 극심합니다. 원주 지역과 비슷하게.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 2월 달에 평창 동계올림픽 1주년 행사 때 그때도 폭죽을 터뜨렸었는데요. 시민단체에서 그때 측정을 해봤더니 평일보다도 7배나 높게 그 농도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때보다도 몇 배에 달하는 이 폭죽을 터뜨리게 되고 그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반대 여론이 좀 높았던 부분들이죠. 두 번째는 경제적 효과의 부분들인데요. 사업의 낭비성에 관련된 부분들이었죠. 네. 올해는 20억인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40만 명을 유치하겠다고 하니까 2배, 3배에 대한 예산을 한 하루 1박 2일 동안 그것도 밤 시간에만 쏟아붓는 것들인데요. 그만큼은 경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괜찮지만은 현재 20만 명이 1박 2일 동안 춘천을 찾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자고 한다면 춘천에서 가장 큰 대회가 세계 국제 마임 축제입니다. 근데 마임 축제를 8박 9일 동안 하는데 이 기간 동안 오는 전체 총 인원이 13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1박 2일 몇 시간 동안 20만 명이 온다라고 하는 것들은 도대체 잘못된 수치이고 믿을 수가 없다.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타당한 근거를 내놔라라고 했는데 현재 춘천시와 강원도에서는 아무렇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의회가 나섰던 것들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실효성, 시민의 건강감을 유혹하기 때문에 사업이 부결시켰던 부분,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던 부분들인데요. 네. 이와 관련돼서 최무순 도지사가 여기서 중지를 하지 않고 춘천시 측에 도의회 예산을 통하지 않고서도 특별 보조금 형태로 가지고 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했는데 이 제안을 춘천시 의회에서 받아가지고 사업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강원도 의회는 부결시킨 사업을 춘천시에서는 통과시키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그래도 또 지난주에 춘천시장이 도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는 사업에 한해서는 이 사업을 가지고 집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춘천시 의회와 최문순 도지사에 대한 정면 반기를 드는 이런 상황들이 좀 발생하게 된 것들이죠. 그렇게 되면서 이 강원도 의회 의견 다르고 최문순 도지사 의원 다르고 이제서 춘천시장 의원 다르고 또 춘천시 의회 의견 다르는 초유의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 행정이 7기가 1년이 채 되지 못했는데 원팀을 강조했던 여당 팀이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균열이 가면서 실제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좀 높아졌던 부분들입니다. 네, 일단은 뭐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와 강원도를 둘러싼 정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이 강원 정치 어떻게 좀 정돈되고 나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미 이제 태풍의 소용돌이 좀 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다면 선거는 내년 6월이지만은 실제 공천과 경선 그다음에 전체 일정을 보자고 한다면 9월 추석 전이면은 이미 그런 일정들이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요. 아마 6월 달이면은 경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각 지자체, 각 기초단체나 아니면 시군 출마나 공천을 희망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벌써 나설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분위기하고 맞물려가지고 강원도는 특수하게도 현재 많은 지자체장과 국회의원들이 재판에 계류 중이고 이러한 결과들이 좀 심상치 않은 부분들이 좀 전개될 것 같아서 아마 강원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좀 빠르게 이 전체의 일정들이 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우리 도민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귀추를 주목하면서 가장 도민과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의원들과 정치인들 어떤 부분들인지 판단해보고 선택하는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